정확히 오전 11시 20분이었습니다. 아내 병실 옆 창가에 앉아 나는 멍하니 전화기를 쥐고 있었죠. 벌써 세 번째입니다. 수진이, 지훈이, 민호까지. 새 아이에게 오늘은 꼭 좀 들르라고 일주일 전부터 말했는데 다들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이 마치 내 존재마저 투명한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오늘은 정의 생일입니다. 내 아내 서정혜. 여기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움직이지 못한 지 벌써 11개월째죠. 의식은 없지만 나는 매일 마를 겁니다. 어제는 평생 입지도 않던 분홍색 스카프도 사서 목에 걸어줬습니다. 정혜가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하던 색이었거든요. 분홍. 나는 그렇게라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 사람을 돌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애들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민우는 톡으로 한 줄 보냈더군요. 죄송해요. 아빠, 회사 일정 때문에 오늘은 좀 어렵겠어요. 정혜는 지금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숨결 위에 얹힌 세월은 점점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혜야, 우리 애들 왜 이러는 걸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너 아플 때도 숨이 가빠서 손을 뻗을 때도 나 혼자였지. 근데 왜 오늘까지도 너와 나 둘뿐이냐고.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잠깐 심장이 뛰었어요. 수진인가? 지훈이? 아니었습니다. 간호사였죠. 김 선생님, 점심 식사 드시고 오셔도 괜찮아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나는 천천히 정혜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온도가 또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인데 마음이 싸늘하게 식는 온도. 나는 조용히 수첩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정리하다 발견한 정혜의 메모 수첩이에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내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 사람을 위해 아이들이 조금만 마음을 내주면 좋겠는데.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뒷목이 뜨거워지더니 눈시울이 시려왔습니다. 정혜는 자기가 죽은 후에도 내 걱정만 했더군요. 나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갈 걸 두려워했는지. 그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시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많은 건물 속 창문들, 그 속에 어떤 사람은 웃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겠죠. 나는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이 아팠습니다. 누가 내 안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듯한 기분. 집에 도착하니 현관 센서 등이 켜졌습니다. 빈집은 조용했고 냉장고에는 지난주에 정해 먹이려 끓인 미음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그릇을 꺼내 싱크대에 붓고 천천히 물을 틀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남 지훈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이유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나는 침묵 속에서 하나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혜가 숨을 쉬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애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그때였습니다. USB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에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나온 작은 검은 조각. 나는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내의 마지막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USB를 꽂고 파일을 실행하니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어두운 방, 흔들리는 프레임. 아마도 정혜가 직접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더군요. 화면 속 정혜는 수척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미소였어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표정. 영상 속에서 정혜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이 영상 당신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땐 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리 말해두려 해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평범한 거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천천히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죠. 나는 당신이 나 없이도 잘 살았으면 해요. 아이들한테 너무 기대지 말고. 당신 인생, 이제는 좀 챙겨줘요.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모든 걸 정혜에게 맞췄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정혜는 나보다 먼저 나의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더군요. 영상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 애들은 우리가 알던 아이들이 아니에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정혜는 내가 울면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늘 말했죠. 여보, 당신 우는 모습은 내 마음을 더 무너뜨려요.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정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 당신 혼자 봤다면 내가 떠났다는 거겠죠. 하지만 잊지 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없다고 해서 당신까지 멈추면 안 돼요. 그렇게 영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무언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혜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이들은 우리가 알던 아이들이 아니에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지훈의 연락을 확인했습니다. 오후에 남겼던 푸제중 통화. 그리고 문자 한 줄. 아빠, 오늘은 좀 급해서 내일 들를게요. 내일. 지훈이는 늘 내일이라 말했죠. 그 내일은 단 한 번도 오늘이 된 적이 없습니다. 수지는요? 딸인데도 어쩌면 더 멀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내 곁에 단 한 번도 오래 머문 적이 없었죠. 애들 학원도 챙겨야 하고요. 엄마 상태는 늘 같으시니까요. 그 말이 뭐라고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지. 민호는 늘 무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으라 하면 마지못해 잡았고, 의사가 설명하면 마치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고개만 끄덕였죠. 나는 생각했습니다. 정혜의 말이 맞다고. 이제는 이 아이들로부터 기대를 거두어야 할 때라는 걸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나는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날 꿈속에서 정혜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야 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언장 초안을 꺼냈죠. 우리가 함께 쓴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만든 아주 오래된 초안. 그 종이를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고쳐야 할 때입니다. 내가 떠나기 전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유언장 초안을 다시 꺼냈을 때 내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이름만 써두었죠. 지훈, 수진, 민호. 세 자식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으며 나는 내가 아직도 이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 기대가 문제였던 거죠. 상처받는 것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모두 내 마음속 기대라는 허상이 만든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펜을 들어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이름 지훈. 그 옆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어 없음. 한 글자 한 글자 적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손끝보다 마음이 무거워서요. 수진, 민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그러나 천천히 줄을 그었습니다. 모든 자식의 이름 위에. 그리고 밑에 한 줄을 더 추가했죠. 본 유언자는 재산의 전부를 한빛 요양재단에 기부함. 그 순간 이상하게도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한밤중인데도 마치 날이 밝은 것처럼 창문 너머가 환하게 보였죠. 나는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을 하루 이틀 보는 일이 아니라 11달째 마주하고 있다는 건 상상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나는 정혜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정혜야, 나 이제 놓으려고 해. 너한테 기대서 버텼던 지난 날들도, 아이들에게 바랐던 헛된 마음도 이제 내려놓으려고 해. 그 순간 정혜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찰나의 움직임에 마치 허락을 받은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아빠, 저 이번 주 일요일에 병원 가요. 마침 아내가 친정 간 김에 애들도 데리고 갈게요. 그 말,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르죠. 하지만 나는 이전처럼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시간 되면 들러라. 수진에게도 비슷한 연락이 왔고, 민호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일요일, 새아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지우는 들어서자마자 말했죠. 아빠, 엄마는 좀 어떠세요? 나는 아내에게 눈길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늙었지. 조용히 잘 버티고 있어. 지우는 피곤한 눈으로 시계를 보며 말했다죠. 저희는 오후까지는 있어요. 그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도 줄어드는 법이니까요. 아이들이 앉아있는 동안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내 손을 매만졌습니다. 그 순간 민호가 문득 말했습니다. 아빠, 유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말이 나오자 수진이 슬쩍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들었고, 지훈도 기침을 한 번 하고는 눈을 피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얘긴 나중에 하자. 지금은 엄마 얼굴이나 좀 봐. 그 말에 아무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자식들의 연락은 오히려 더 뜸해졌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 겁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기대도 배려도 분배도 이제는 없다는 걸.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사는 게 지금까지 중 가장 솔직하고 나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예전 같으면 애들 얼굴 한 번만 봐도 가슴이 뛰고 손주 사진 하나만 와도 저장해두고 몇 번을 들여다봤는데 요즘은 그저 그렇습니다. 사진을 봐도 영상 통화를 해도 마음이 별로 움직이지 않더군요. 지난주에 수진이가 손주 생일이라고 영상을 보냈습니다. 4살 된 예린이가 케이크를 불며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모습. 화면 속 예린이 눈은 정말 반짝였어요. 하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웃어야 했는데 웃지 못했습니다. 나도 크게 이상했죠. 이 작은 기쁨조차 느껴지지 않다니. 그래서인지 나는 자꾸 과거를 들춰보게 되더군요. 정혜와 처음 만났던 대학 앞 다방, 아이들이 어릴 적 뛰놀던 동네 놀이터, 한여름밤 갑자기 비를 맞으며 웃던 그 밤. 그 모든 순간이 지금 내 살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정혜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늘 누군가의 남편으로 존재했고 아이들의 아빠로 살았습니다. 그 역할 안에서 나는 분명히 누군가였고 필요한 존재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들조차 희미해졌습니다. 며칠 전 병실에서 정혜의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언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이미 오래전에 준비를 마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일 말을 겁니다. 정혜야, 오늘은 병원 앞 국화가 활짝 폈더라. 그 노란색, 네가 좋아했잖아. 그렇게 속삭이며 나는 나 자신에게도 다짐을 합니다. 조금 더 당당해지자. 조금 더 나를 챙기자. 정혜가 바랐던 것처럼. 그래서 요즘 나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혼잣말을 자주 해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도 안 켜고 마치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있다는 듯 말이죠. 어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혜야, 나 이제 혼자 있는 게 생각보다 익숙해졌다. 그러곤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슬픈 웃음이었지만 억지로 울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민호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요즘 어때요? 갑작스러운 전화에 순간 놀랐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어김없이 무심했죠. 그럭저럭이지 뭐. 내 대답도 무덤덤했습니다. 혹시 엄마 상태 괜찮으세요? 언제나 그랬듯이. 말은 없고 호흡은 고르고. 민호는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내려갈게요. 내려갈게요. 이 집이, 이 병원이, 이 부모가 이미 그들 삶의 외곽이라는 뜻이겠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잠잠했습니다. 기대도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런 하루, 그런 관계, 그런 말들이 이어지는 일상. 이제는 마음이 덜 아픕니다. 정말 덜 아파요. 마음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같이 떠나는 법이더군요. 그리고 나는 오늘 아침 한빛 요양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골목, 오래된 건물 2층. 거기서 나는 서류를 하나 더 작성했습니다. 김영남 기부자 등록 양식. 재단 관계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결심을 하시다니 가족분들이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그 친구들은 이게 자기들 몫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날 아침 병원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길인데도 발끝에서부터 이상하게 맥이 풀리는 기분이었죠.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에 든 보온병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혜에게 줄 미움.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병실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바로 알았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늘 조용하던 공간인데 그날은 왠지 너무 조용했죠. 정혜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뺨이 한층 더 창백해 보였고 손끝은 유난히 푸르스름했어요. 마치 내가 알던 정혜가 아니고 이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일 수도 있어요. 심박이 자꾸 흔들리고 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말이 입으로 들려오니 내 안에 무언가가 찢기는 듯 했어요.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정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 몇 달 전보다 더 말라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듯한 그 손을 쥐고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혜야, 너 정말 가는 거니? 이렇게 날 두고 떠나는 거니? 그 말이 입술 사이를 지나갈 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소처럼 꼭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모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머리맡에 미움을 놓고 얼굴 가까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마웠어. 내가 못난 남편이었을지라도 너만큼 따뜻한 사람은 없었어. 아이들 키우느라, 내 밥 챙기느라 너 참 많이도 참았지. 내 말에 당연히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침묵 속에서 나는 정혜의 입가를 바라보았어요. 어느 순간 그 입술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의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헐레벌떡 숨을 고르며 들어오더군요. 엄마 아직 계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수진은 정혜 옆에 앉아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예린이 유치원 끝나고 바로 왔어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었어요. 근데 나 잘 안 되더라. 그 말에 나는 놀랐습니다. 수진이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 아이는 항상 차갑고 효율적인 사람이었고 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도 민호도 도착했습니다. 다들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서로 눈치만 보는 분위기였지만 적어도 그날만큼은 침묵이 공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 곧 떠나실 것 같아. 하지만 마지막으로 너희 목소리는 듣고 싶으실 거야. 지훈이와 민호는 나란히 정혜 앞에 섰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와서. 근데 저 진짜 엄마 사랑해요. 민호도 뒤따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잘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큰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해야 할 말들이 시간을 지나 도착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아주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곁에 있었고 나는 그녀의 마지막 숨결을 내 품에 안고 지켜봤습니다. 눈을 감기 전 정혜가 아주 작게 미소 지었다는 건 내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집안은 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신발장 위에 얌전히 놓인 정혜의 운동화, 냉장고 옆 자석에 붙은 정혜의 메모, 우유 사오기, 치매약 빼먹지 않기. 그 조그만 글씨 하나하나가 나를 집어삼킬 듯이 다가왔습니다. 불을 켜고 거실에 들어서자 정혜의 바느질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느질을 했던 흔적 그대로 놓여 있었죠. 나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정갈하게 정리된 실타래, 바늘, 단추들 모두 정혜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휴대폰도 멀리 두고 조용한 집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고요는 예전에 없었습니다. 정혜가 병원에 있을 때조차 나는 매일 병원에 다니며 그녀가 곁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목소리도 그림자도 향기도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바닥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불도 덮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정혜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소파를 마주보며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한밤중에 눈을 떴을 때 왠지 정혜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 느낌 혹시 느껴본 적 있나요? 누군가는 떠났는데 그 자취가 너무 또렷해서 되려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다음 날 아침 익숙한 주전자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아침마다 물을 끓여뒀습니다. 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오늘은 주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밥은 참 쓸쓸하더군요. 쌀죽 한 그릇에 김치 몇 조각. 그 단순한 식사조차 예전엔 정혜의 손길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저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다. 짧은 대답 뒤 나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린이가 할아버지 언제 오시냐고 물어요. 그러냐? 말끝이 뚝 끊겼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 물건 정리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다. 너무 오래 미루지 마세요. 아빠 마음도 아파지기 전에.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정리한다고 해서 깔끔하게 접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정혜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속엔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흰 봉투에 당신에게 라고 적혀 있더군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당신이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다고 믿어요. 당신은 늘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보다 오래 살 것 같았고, 나보다 늦게 떠날 것 같았죠.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살아줬으면 해요. 나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김영남으로 당신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요.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혜는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그걸 응원해주는 단 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정리가 아닌 시작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정혜가 떠난 지 3일 후 나는 아이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엔 지훈이만 오겠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재택이라 어렵다고 했고 수지는 예린이 감기가 좀 심하다며 미루려 했죠. 나는 말했다죠. 이번만큼은 다 와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말투가 평소와 달랐던 걸 느낀 걸까요? 그날 저녁 아이 셋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익숙한 무표정과 조금의 불편함, 그리고 약간의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엄마 편지 남긴 거 다들 모르지?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지요? 나는 조용히 정혜의 글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읽을까 망설였지만 오늘만큼은 듣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당신은 이제 당신 이름으로 살아주세요. 아이들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그냥 김영남으로요.
읽는 동안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푹 숙였고 민호는 눈을 깜빡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나는 편지를 조용히 접고 말했다죠. 이 말 너희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그리고 나도 이제 같은 마음이야.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래서 우리한테 하시려던 말이 뭐예요? 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물려줄 생각도 없다. 다만 말하지 못한 내 마음은 전하고 싶다.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을 뚫고 나는 이어 말했습니다. 민호야, 넌 늘 조용했지. 말없고 묻어난 아들. 하지만 그게 가끔은 무관심처럼 느껴지더라. 민호는 당황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표현을 잘 못해서. 안다. 이제 와서 그 말 듣고 싶어서 부른 건 아니야. 나는 고개를 돌려 지훈을 봤습니다. 지훈이 너는 언제나 책임감 강한 큰아들이었지. 그 덕에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것도 같아. 그런데 네가 자꾸 내게 다음에 뵐게요라고 말할 때마다 그 다음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넌 몰랐던 것 같더라. 지우는 한 손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너는 우리 중에서 정혜를 가장 많이 닮았지. 말할 때 눈을 피하는 버릇도 사랑을 숨기는 방식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나 엄마가 아플 때 많이 도망쳤어요. 두려웠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랬겠지. 괜찮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나는 다시 물을 마시고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야. 내 인생의 재산은 모두 한빛 요양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아이들 모두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민호가 가장 먼저 반응했죠. 아빠, 갑자기 그건 왜? 갑자기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너희는 내게 소중한 자식이지만 이제 내 삶은 내 뜻대로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래. 지우는 눈을 내리깔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난 자식들이었나 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다만 너희는 너희 삶을 살고 있었고 나는 내 외로움 속에 묶여 있었던 거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아빠는 뭐 하실 거예요?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죠. 글쎄, 정혜랑 여행 가기로 했던 곳들 혼자라도 다녀올까 싶다. 그리고 나도 한 번쯤은 김영남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보려고 한다. 아이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 그대로가 좋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없이 나를 들어주는 그들. 우리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차가 출발하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짐을 꾸려 나온 터라 피곤했는데 막상 차창 너머로 햇살이 퍼지자 마음이 조금씩 들뜨더군요. 목적지는 정혜와 함께 가려다 끝내 못 갔던 강릉입니다. 우리가 처음 결혼하고 1주년 기념으로 떠났던 여행지였죠. 그땐 자식도 없었고 일에 쫓기지도 않았던 시절. 정혜는 파도가 칠 때마다 두 팔 벌려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 살아있는 느낌 아니야? 나는 그 말을 참 오래도록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들판, 고개를 넘는 구불구불한 길,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바다. 나는 작은 백팩을 메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아버지나 남편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으로서의 여행입니다. 숙소는 정혜가 살아있을 때 예약했던 이름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바다 들꽃 게스트하우스. 직접 통화해 본 적은 없었지만 정혜의 수첩에 주소와 전화번호가 남아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니 작고 소박한 창문 아래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정혜가 좋아하던 들국화가 몇 송이 피어 있더군요. 마치 그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짐을 놓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고 파도는 낮게 일렁였습니다.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차가운가 했는데 따뜻했습니다. 그 감촉이 내 마음을 감쌌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나는 바닷가에 앉아 조용히 편지를 꺼냈습니다. 정혜에게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였습니다. 정혜야, 너 없이 맞는 첫 바다야. 생각보다 덜 슬퍼. 왜냐면 네가 내 안에 계속 살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 여기 모래밭, 너랑 예전에 앉았던 그 자리야. 바닷바람이 불고 파도는 여전히 너울거려. 근데 이번엔 내 옆에 너 대신 조용한 마음이 앉아있어. 너 없이도 사라지긴 하네. 처음엔 막막했는데 이제는 너의 부재가 빈자리가 아니라 나를 감싸는 공기처럼 느껴져. 이제 나도 너처럼 두 팔 벌리고 웃어보려 해. 네가 말했잖아. 살아있는 느낌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나 살아보려 해. 정말로. 나는 편지를 접어 조심스럽게 병 안에 넣고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무덤이 아니라 씨앗처럼. 그 마음이 나중에 다시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날 저녁, 나는 바닷가 근처에 있는 조그만 책방에 들어갔습니다. 서가에 꽂힌 낡은 시집을 꺼내 읽다. 어느 한 페이지에서 눈을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일은 기억을 새롭게 정리하는 일이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이제는 덜 외로웠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정혜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혜야, 잘 다녀왔어. 너 없는 바다는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리고 말이야, 이젠 나 조금은 자유로워진 것 같아. 이제 진짜 내 이름으로 살아볼게. 너도 그곳에서 편안하길 바란다. 그대가 자유롭기를. 그리고 나도 이제 자유롭습니다.